자, 오늘 오전이었죠. 많은 국민분들이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선고 결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고 선고 결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야겠죠. 최재봉 교수님, 네.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4월 4일이잖아요.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지금도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이 벌써 넉 달 전 일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오늘 헌재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저는 8대 0으로 파면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예상대로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임명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헌법적 법률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사로운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탄핵 사건의 쟁점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많고 명확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의 모습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고요. 유리창을 깨고 화분도 넘어뜨리면서 그리고 군인들이 총구를 겨누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점. 네. 선관위에 그들이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휴대전화도 뺐고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서 선관위 주요 서버들을 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증명이 되는 직접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증언과 그 부하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여러 가지 증명들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쟁점 모두 다 또 포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포고령은 실제 우리가 모두 다 TV 생중계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그 내용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쟁점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했던 이 부분은 네. 사실 좀 이제 헌재에서 강하게 좀 주장했던 부분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결국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네. 그 부분이 제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소추인단은 이 탄핵 심판 도중에 내란죄 항목을 이 소추 안에서 뺐습니다만 그래도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는 모두 피청구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글쎄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정치 평론가 분들의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의 탄핵 선고 즉 파면 결정에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째깍째깍 갈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입감됐을 때 물론 그거는 헌재의 심리 과정이 아니라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구속영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입감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검사로서 피의자와 피고인들만 다뤘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스스로 피의자가 된 어떤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반출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은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사과도 나중에 했고 해서 뭐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네. 뒤늦은 반추였다. 원래 이것을 결심하려면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국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또는 헌법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뒤늦은 반추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주목되는 부분이요.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오늘 헌재의 선고 결과가 이른바 뭐 숫자로 표현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축구 경기는 아닙니다만 8대0 이른바 전원일치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 정치권 안팎 그리고 이른바 호사가들은 뭐 4대4네 5대3에서 그래서 늦어지네 어쩌네 하지만 사실 오늘 결과론으로 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분석하는 게 참 이 헌법재판관들을 참 욕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헌재의 시간과 스케줄대로 지금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뭐 별개 의견 뭐 이러면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전문 법칙의 완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정말 본질적인 이 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은 이거는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 이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계엄법에 그런 형식의 계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정을 지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즉각적인 병력 철수가 있었고 네. 오히려 군인들의 피해가 있으면 있었지 시민 피해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이 계엄 국면이 조기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해제 결의 그리고 이 해제 결의를 도와줬던 시민들의 저항 더불어서 군경이 소극적으로 나섰던 점이 그 주된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고령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었다.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인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파면이 결정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파면 결정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저 입장이 나오고 나서 강전혜 대변인님,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어. 이거 약간 불복의 메시지를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저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나온 이후에 변호인단이 앞에 기다리던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 내용을 보았을 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한 이후에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불복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가라는 의심들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있고 네. 저 내용은 저도 이제 본업은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느꼈던 소회를 이야기한 것이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정문을 읽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했는데 변호인들이 출석할 때도 언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승복 메시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본인이 변호하면서 느꼈었던 답답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본연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파면의 당사자인, 즉 파면이 된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장을 안 냈을까 궁금하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이후 이제 입장을 내서 그거 먼저 한번 입장을 보여주세요. 그걸 읽고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이게 나오고 나서도 어떤 그 뭐랄까 갑론을박이 있냐? 과연 이게 승복의 메시지인가? 물론 이 문구에 승복이란 단어는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복의 메시지인가? 또 이런 물음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제하는 건 저는 어떤 방송에서도 계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소를 제대로 못했던 대통령으로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했던 건 지금 입장을 밝힐 거냐, 인용됐을 때 입장보다는 기각됐을 때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전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인용됐을 땐 과연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승복의 메시지가 있느냐. 그런데 일단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조금은 감안하자. 세 가지 점. 첫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이른 시간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 한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11시 22분 지나서 사실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바로 나왔다는 점, 그 점 조금 인정해 주자. 두 번째, 승복이라는 말은 없어도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네. 어찌됐든 자신이 끝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어떤 표현도 있었고 네. 이 국민을 지지자라고 굳이 우리가 좁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인으로서 형사재판, 그러니까 그 내란 우두머리 수개죄와 관련된 재판을 이제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부분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혐의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어요. 끌어내리라고 했고 또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를 봉사하라고 했고 그 사실들을 인정한 부분이 저는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자연인으로서 세 번째 감안할 건 간결했다. 구구절절히 무슨 자신을 또다시 해명하지 않고 고맙다. 그리고 영광이었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문을 닫은 것. 이 세 가지는 저는 부족함 없고 그리고 이른 시간에 했고 그리고 적절했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파면 선고는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해서 주요 외신들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그런데 파면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일 눈에 띄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걸 봉황기라고 그러거든요. 봉황이 2마리가 그려져 있고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이거든요. 저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을 상징하는 기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깃발을 내렸습니다. 저게 11시 41분 정도에 내려왔으니까 파면 선고가 있고 나서 19분 만에 봉황기가 내려왔고요.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봉황기를 내림으로써 네. 대통령의 부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상시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게. 예를 들면 출장을 가거나 해외 순방을 가더라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대통령실에 저게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상징이군요, 상징.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반의 상징 깃발인데 저 깃발이 내려왔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네. 봉황기는 1967년 1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해 왔던 깃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대통령실도 오늘 전체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수석 비서관 등 고위 참모진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사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소식은 사표를 반려했대요. 뭐 이제 그거는 어쨌든 뭐 또 남아서 할 일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강전의 대변인님, 궁금한 게 이걸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시체말로 관저에서 지금 바로 짐을 빼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강전의 대변인님. 그렇다면 법에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파면되면 며칠 내에 관저에서 나와야 된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그 부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저를 사용했었던 것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은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저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네. 한 이틀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삼성동 사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 기일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으로서는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호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약간의 시간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울러 궁금한 게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파면됐잖아요. 그럼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자연인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예우는 다 박탈되는 거, 뭐 연금부터 해가지고 다 박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만 빼놓고는 다 박탈됩니다. 그게 이제 경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단되는 어떤 요인은 여러 가지겠죠. 파면 이외에도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요인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퇴를 하는 요인들. 네네. 그랬을 때 일단 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러니까 경호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는 계속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예우들이 전부 다 박탈이 되는데 이를테면 연금입니다. 네. 연금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95% 정도가 계속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고 있고 또 병원비나 교통, 통신 그리고 또 사무실이 지원되고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부 요인 다 포함되지만 서거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그래요? 예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장되는 그 예우도 이번에 박탈이 된다고 아하. 합니다. 한 가지 더 네. 경호도 원래는 10년이거든요. 네. 전체 기간이. 근데 5년으로 단축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시청자분들 또 이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오늘 파면이 됨에 따라 이 탄핵 심판만 이 맞닥뜨렸던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 두 고개를 넘었어야 되잖아요. 혹시 이후에 그러면 형사재판도 혹시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직권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유라는 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책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인이 된 지금은 기본적으로 직책이 무겁거나 굉장히 얼굴이 알려지거나 하면 도주 우려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됩니다만 사인에 있을 때
때는 도주 우려가 비교적 대통령일 때보다는 더 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이런 직권구속제도 이외에 일단 오늘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었던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 내란과는 또 무관한 별건의 사건들로 이 근거로 검찰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그래도 긍정적인 대목은 우려했던 불상사는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물론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이 정말 성숙해 있다는 걸 이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